풍 분석데스크에 출석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비멍키님. 스타워즈가 미국의 역사서라는 글이 있었는데 정말이었어. 스카이워커국이 다스베이더가 되어 온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네. 이걸 아주 짧게 줄이면 I'm your father죠. 전쟁 영웅이 매 전투를 성실하게 수행했으니 살았고 전공을 남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투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본인이 무슨 전쟁을 치르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는 항상 나옵니다. 그게 스카이워커 집안이 다스베이더를 배출한 이유이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전장과 전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순간이 난투극이지만 그러고 다니는 이유는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할 것 같으면 당원 게시판 어뷰징 사건은 하나의 전장입니다. 현재까지 이 전투는 당권파가 승리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당이 지켜야 할 비밀에 해당하는 당원 정보를 공개하기라도 하려는지 경찰에 국민의힘이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의 의지를 더 분명히 하겠다는 얘기일 겁니다. 이런 전투가 벌어지는 이유는 이 전쟁의 목적이 현재 당권파에게는 다음 전당대회이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어차피 졌다고 보고 선거 패배로 당대표를 비판한 사람들과 그의 지지자들을 미리 없애서, 다시 말해서 당세를 작게 만들어서 자신의 지지자의 비율을 높게 유지하면 다음 전당대회에 가서 전국 선거에 진 당대표가 연임을 하는 기현상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윤석열과의 절연이 아니라 윤석열 복귀 반대라는 애매한 메시지를 담은 결의문이 나왔죠. 이것도 당대표에겐 나쁘지 않습니다.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는 어정쩡한 스탠스로 상황을 무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도 세웠을 겁니다. 어차피 여당이 흔들리는 때가 오면 가만히 있어도 보수정당의 기회가 돌아올 테니까 지금 진용에서는 당내 개혁이고 뭐고 안 해도 괜찮다. 선거에서 지면 한동안 보수가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으니까 조선일보만큼은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쳤거나 내치려는 유력 주자들이 손을 잡으면 파괴력이 있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밀어주겠다.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정도면 우리가 밀어주면 뜨긴 뜨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당권파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라도 다시 복귀시켜라 라는 이야기가 오늘 지면 칼럼입니다. 이 칼럼이 국민의힘에서 일어나는 진짜 전쟁의 모습을 살짝 보여줍니다. 한 명의 지지자가 아쉬워서 신천지도 받고 통일교도 받고 아스팔트 우파를 선동하는 메시지도 내면서 스테로이드를 꾸준히 맞아왔던 국민의힘이 막상 그 극우 사이비 세력이 당권까지 접수하려 하니까 이들을 내몰기 위해 치르는 전쟁 혹은 이들을 품어 안기 위해 치르는 전쟁입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천명했던 자유한국당은 2019년에 그 잠깐을 못 참고 극우 유튜버들을 불러들여서 환각에 해당하는 존재하지 않는 지지층과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 시절부터 우파 유튜버가 정계에 진출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자기 자리를 지키는 능력들은 있었거든요. 지지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극우를 가져다 쓰지만 선거 때가 되면 그들이 원하는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상황이 지난 6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극우 사이비 당원들이 당을 망하게 할 만큼 두텁게 쌓인 거죠. 이 퇴적층과 벌이는 전쟁 도중에 당계 사퇴와 공천 신청 번복 같은 전투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전투는 누군가에겐 그 자체로 인생을 건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내가 전공을 혁혁히 쌓으면 내 체급이 올라간다고 믿는 전사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동훈을 내쫓는 전투에서는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그 공을 세웠죠. 관심 없이 보면 당 게시판 어뷰징을 한 사람을 용감하게 지적하는 정치 신인의 이야기죠. 그치만 실제로는 지난 총선 자기 자신을 컷오프 시켰던 전 당대표를 쏴서 떨어뜨려서 지금 당권파에게 칭찬을 받고 전통 있는 당 싱크탱크의 부원장 직함도 얻고 당 전체에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본인의 체급이 올라가게 돼서 이 전투는 장해찬 씨 자신에게는 거대한 전쟁이 됩니다. 반문!
그 과정에서 극우 사이비 당원들의 잔존율이 높아져서 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어떡합니까? 알바입니까? 장해찬 아니어도 어차피 망하는 당이고 당이 잘 되길 바라는 이타적인 마음이었으면 애초에 야설 작가인 본인이 출마를 했으면 안 됐죠. 올 봄 민주당의 전쟁 말고 전장은 특정 사건이 아니고 특정 인물입니다. 전쟁은 지난 25년간 벌어져 온 많은 정치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기업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노동자가 피해 입은 사건을 무마하고 정권까지 차지해서는 반인권적인 선동을 일삼았던 검찰을 개혁하는 겁니다. 전쟁은 검찰개혁인데 이번 주 전장은 김어준입니다. 이번에는 조중동이 먼저 전장을 정해줍니다. 전장은 제 기대와는 다르게 공소청법도 아니고 중수청법도 아니고 형사소송법 196조도 아니고 이번 검찰개혁안에 참여한 검사들도 아니고 본인들이 무시에 마지 않는 유튜버입니다. 늘 그렇듯 조중동이 깃발을 들면 모두가 거기 가서 싸웁니다. 재미있는 건 이번에는 언론이 무시에 마지 않는 유튜버들도 여기 와서 싸웁니다. 사람들은 조선일보가 힘이 빠졌다, 아무도 안 본다 말하곤 하지만 저는 그건 자기 위로를 위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언제나 전장을 지정하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통하지 않았던 적이 별로 없고 이번에도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조선일보와 미디어오늘 JTBC의 기사는 공통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둘 모두 여당 내 특정 세력의 입장에서 기사를 썼고 누가 더 대통령과 가깝거나 그의 입장을 대변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제목으로 심판으로 나서서 제목과 본문의 친명이 누구인지 판독해 놓았습니다. 누가 친명이니까 유튜버의 말은 거짓이라는 해석을 녹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 입장은 소위 유튜버를 혐오하는 재래 언론 전체의 입장과도 같습니다. 개중에 조선일보의 아젠다를 답습하면서 그 와중에 조중동도 혐오하는 미디어오늘의 태도도 진보 언론에게서 오랫동안 보던 양비론 패턴 되겠습니다. 전에 야구와 정치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드린 적이 있죠. 정치는 3할 타자의 단점을 늘어놓더니 사회인 야구 1할 타자를 국대로 뽑는다. 김어준 총수는 실수를 합니다. 사람이죠. 명백한 장단점이 있어서 업계에서는 따르기도 하고 동시에 반면교사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자와 유튜버를 그를 바라보는 잣대로 판단한다면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모든 언론인이 음모론자, 특정한 견해를 내놓는 모든 언론인이 편향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다 모아서 계산하면 실수는 지적한 자기들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처음 이 취재 내용을 말했던 장인수 기자가 잘못했던 건 제가 보기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선택을 했음에도 물론 그건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긴급 생방을 열어서 트래픽을 올리셨다는 것. 국민주권정부 이후에는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언론인들이 청와대 내부 관계자, 정부 내부 관계자, 특정하지 않은 사람이 주어인 인터뷰를 정말 많이 씁니다. 그 하고 많은 기자들 중에 장인수 기자만 같은 문제로 시비가 걸렸다는 것이 특이하고 최초 발언을 했던 장인수 기자의 이름 대신 김어준 총수의 이름이 모든 재래 언론과 유튜브의 제목에 걸렸다는 것도 지양해야 할 장사 방식입니다. 이에 더해 JTBC의 보도는 당시 뉴스공장 방송에서의 워딩이 대통령을 협박한 것처럼 들리게 짜집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우리 언론에서는 워드바이트라고 부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맥락을 자르고 단어의 위험성을 문제 삼는 기술법인데요. 보통은 그 말을 한 사람이 유명하고 그를 끌어내리고 싶을 때 그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최초로 이것을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못해먹겠다에서 봤습니다. 보통은 대선 주자에게 사용하는 방법인데 요즘은 특정 소위 유튜브 프로그램과 그 출연자들에게도 재래 언론이 즐겼습니다. 게다가 어제 JTBC는 이 문제를 여러 꼭지를 보도하면서 정성호 장관에게 물어보고 검찰 인사들에게 물어봐서 저는 안 그랬는데요 같은 답을 모아서 내보냈습니다. 대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냐고 물어보면 예 죄송합니다 하고 말할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부 내부에 검찰의 파워가 침투하지 않았는데도 형사소송법 196조에 나온 검사 수사권을 그냥 두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정부 내부에 검찰의 파워가 미치지 않았는데도 보안 수사권의 존재를 내버려두는 정부안이 2번이나 나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말고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없는 기사를 굳이 내보내서 소위 유튜버를 공격하는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몇 년간 제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JTBC의 특성입니다. 방송 채널 언론사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스탠스를 뽐내다가 정치부 취재로 가면 검찰 받아쓰기를 가장 잘하는 회사가 JTBC입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받아쓰기도 JTBC가 제일 자세한 수준이었습니다. TV일 때는 JTBC이다가 신문일 때는 중앙일보가 되는 투페이스 모드가 본인들 생각만큼 완벽하지는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잠시 후에 박영식 앵커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언론은 전쟁이 나면 전투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쟁을 설명하는 데에 더 많이 공을 들이고 시간을 써야 됩니다. 민주당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전쟁은 지난 4반세기 그래왔듯이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에서 승리를 하고 싶다면 올바른 전장은 검찰을 개혁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논의입니다. 쿠팡은 그간 왜 수사선상에서 빠져나갔는가? 검찰에 누가 그들을 봐줬는가? 김건희와 윤석열을 둘러싼 수사는 누가 막았는가? 그들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검찰 출신 인물들 중에 아직도 검찰에 남아있거나 지금은 정치를 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노란봉투법 이후에 소송이 줄로 많이 생길 텐데 기업 편에 설 변호사들 중에 검찰 출신은 기업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어떤 사건을 맡았는가? 반론, 매력 없는데요? 글쎄요. 재미없는 주제여도 말하다 보면 유명한 사람이 들러붙어서 말실수를 할 거고 그때 말꼬리 잡기 놀이하면서 금세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게시판에서 어뷰징한 게 뭐 그렇게 재밌다고 반년째 떠들고 있습니까? 왜 하필 전장은 여기 김어준일까요? 이참에 10년간 업계 탑을 다투는 인사를 넘어뜨리면 재래 언론은 앞으로 한동안 언론의 권위를 무시하는 목소리가 작아질 것 같으니까 좋고 그를 따라 유튜브도 만들었는데 그 장사도 잘 되면 좋고 그 의지는 출연료나 클릭수의 형태로 유튜브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에게도 퍼지니까 그들도 우리 편이 돼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전쟁인 검찰개혁이요? 알게 뭡니까? 재래 언론 기자들은 어차피 출입처가 검찰 하나일 때 단독도 더 잘 내고 술도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고 좋고 뉴미디어 방송인들은 1등이 사라지면 그 조회수 우리한테 올 것 같은 장밋빛 미래고 검찰개혁은 늘 안 되던 건데 이번에도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전쟁에 졌다고 해서 전투 한번 내가 이상하게 한 게 다 내가 잘못한 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검찰개혁이라는 전쟁으로 볼 때 이것은 작은 전투지만 누군가에겐 개별적인 니즈를 채울 수 있는 자기 나름의 큰 전쟁입니다. 전쟁에 집중하지 않으면 떡고물을 원해서 전투에 참여하는 용병들의 이익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전쟁 범죄와 그 보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박영식 앵커와 더 진지한 얘기 조금 이따 나눠보겠습니다. 옹호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이해 못했고요. 하지만 이번 싸움은 조선일보가 일으킨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대통령 못해먹겠다라는 워딩도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했죠. 김어준은 실수 아닌데요? 네. 이번엔 실수 안 했습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김어준도 괜찮다는 건가? 메신저의 발언을 평가할 땐 메신저의 위치도 평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야구로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할 타자가 있는데 그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10번 중에 6번의 타석에서 삼진을 맞거나 플라이볼을 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밀고 싶은 대표 선수들은 보통 사회인 야구에서 일할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다른 대선 주자를 깎아내리면서 혹은 당시 이재명 후보를 깎아내리면서 내밀었던 후보가 윤석열이었습니다. 지금 이 전장에서 놀다 보면 그리로 가게 되는 수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검찰을 칼로 쓰겠다면 써야지. 그러나 선거를 망할 각오는 하셔야지. 지금까지 제가 본 바에 따르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아직 그 신호를 이해할 만큼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면
경선이 당내에서 세대결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은 총선이 아니라 지선이거든요. 그렇다면 올버린 추목님이 지금 말씀하신 반성의 계기는 앞으로 2년 동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노운님, 본질을 생각합시다. 김어준의 효용 가치가 없어지면 잊혀지겠지만 그건 민주시민들이 판단할 몫이고 조선일보 재래 언론의 몫은 아니죠. 네. 다른 논의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시민들의 몫입니다. 조선일보가 말하면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게임을 한다고 해도 저는 안 믿습니다. 저랑 비슷했던 분들이 요즘은 조선일보의 기조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살아도 세상에는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빨강머리엔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래 언론 중에 다수의 생존 방식 자체가 글러먹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항상 비뚤어져 있는 거죠. 관련해서 대구 MBC 윤태호 기자가 대찬 특종을 내놨습니다. 안기부 출신인 이철우 현 경북지사가 예전에 안기부에서 일을 할 때 포항에서 한 노동자의 옷을 벗기고 다리를 묶어서 고문을 했는데 통닭이라고 하나요? 이걸 최근에 제보받은 언론사의 대표가 도청에다 이 사실을 그대로 알렸고 그 언론사는 도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그리고 이 보조금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됐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언론사에 제보를 했더니 언론사는 가해자의 이런 제보가 왔다고 얘기했고 그걸 들은 가해자가 언론사에 돈을 준 걸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언론의 일반적인 생리에 대해서는 2025년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시민보 기자가 설명해 주신 적이 있죠. 전통 언론들이 레가시 언론들이 우리 보도 기자가 특정 물어왔으면 오케이 홀드 해놓고 우리만 가서 거래하는 거죠. 질문. 이따위 짓은 작은 지역 언론이나 하는 동네 건달집 같은데요. 수많은 보수 언론들이 무엇이든 보도할 수 있는 언론의 파워를 근거로 대기업들에게 편의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 이른바 장충기 사건이었죠. 그 관계가 끈끈해져서 지그집 식구들 챙기는데 삼성 미전실 사장도 동원했던 것이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었던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재미있습니다. 오늘 전달드릴 뉴스 중에 강효상 전 의원이 트럼프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외부에 발설한 기밀 누설죄로 어제 실형을 받았군요. 실시간 채팅 다 읽어주네. 네, 저희는 녹화방송이 아니거든요. 브리핑 시간에는 저 혼자밖에 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패널입니다. 가끔 소개해드릴 겁니다. 쿠팡 특검의 공소장을 기자들이 구한 모양입니다. 특종들이 나올 텐데 요즘은 헤드라인에 쿠팡 얘기가 잘 안 나와서 이따금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CBS 김재환 기자는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담당 검찰인 부천지청의 당시 지청장이었던 어미준 검사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인 검사에게 쿠팡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이상하니까 잘 정리해봅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로감독관이 이상하다는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미준 지청장, 그러니까 그 근로감독관이 있는 고용노동청의 부천지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했겠죠.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냅니다. 쿠팡 풀필먼트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대표를 기소해 주세요. 라고 검찰에 얘기했더니 검찰이 그걸 받아들고 왜 기소를 하라 그래? 이상한 놈이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로감독관이 기소 의견 낸 게 이상하다는 뜻으로 말한 걸 테고 그 말은 무혐의로 처분하라는 의도가 되죠. 아래 검사에게 얘기했다면. 이런 사실이 드러나도 쿠팡은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입니다. 현재 라이더 노조하고 단체 교섭을 하고 있거든요. 쿠팡이. 라이더가 쿠팡과 교섭 대상이 되려면 월 800건 이상의 배달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쿠팡이 걸었댑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서상으로 우리 노동자가 아니라는 의미에 다름없습니다. 배달건 800을 평균 노동일인 20일로 나누면 하루 40건쯤 됩니다. 하나 배달할 때 15분쯤 쓴다면 600분쯤 나옵니다. 10시간이죠. 밥 먹고 앉아 쉬는 시간을 합하면 하루 11시간에서 12시간을 무조건 배달만 하고 있어야 교섭 대상이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조건이 애초에 불법입니다. 하루 12시간이면 주 60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쿠팡이 반성을 했을 리가 없죠. 했다면 미국 무역 대표부에 한국이 디지털 분야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으니까 301조 조사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겠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쿠팡의 투자자 중에 누군가가. 물론 그저께 쿠팡 관련 투자자가 청원을 다시 철회하긴 했습니다. 쿠팡이 꼬리를 내린 이유 중에 하나로는
한국에서 신뢰를 잃는 만큼 투자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스코틀랜드 지방정부 연기금 같은 주주들의 소송이 배경에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팡이 우리 회사 관련해서 301조 조사를 해달라고 미국에 부탁하지 않았다 치죠. 이제 철회했대요. 그렇다고 미국이 그 일을 안 하진 않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니즈가 있습니다. 연방대법원 때문에 관세가 무효가 된 이후에 다른 법안을 통해서 외국에 관세를 매기려고 꺼내든 카드가 무역법 301조였죠. 근데 이 무역법 301조는 한 개의 나라에만 적용할 수 있는 법이고요. 그 법도 적용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그 한 개의 나라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충족돼야 301조를 발효할 수 있습니다. 301조를 통해서 예전처럼 모든 나라의 관세를 다 매기려면 미국은 모든 나라의 불공정 무역을 개별적으로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언론은 쿠팡이 포기했다. 청원을 철회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 전쟁에서 다른 전장을 선택했습니다. 쿠팡은 포기했지만 미국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위협은 더 커졌다는 식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일에 대한 분석이 맞고 우리 외교가 이걸 고민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익을 팔아먹는 쿠팡을 밀어내는 전쟁을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조선일보는 미국을 끌어들여서 우리나라 국익을 위협하는 전장을 보여주기로 했다는 게 이 보도 행태의 기술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위협을 다르게 느끼게 한다는 거죠. 띵! 채팅 읽히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패널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또 있어요? 네, 고디바바이님. 제가 아는 택배하시는 분들은 식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장 관련 장애들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몸에 정반대의 무리가 가는 케이스가 우리 기관사 분들이 계시죠. 화장실에 못 가서 관련 기관들이 많이 망가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택배 기사님들의 문제는 소화기관의 문제는 아주 흔히 겪는 일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 보면 결국은 몸이 먹었던 탄수화물을 쓰고 먹었던 지방을 태운 다음에 나중에는 쓸 것이 없으면 근육을 태웁니다. 그래서 관절이 퇴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는 배달 라이더님들을 얘기했는데 시티백에 앉아서 1시간만 운전을 해봐도 압니다. 상체의 온 후면이 다 아픕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후면 근육을 잘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면 근육이 긴장을 하지 않으면 좁은 골목길을 뻣뻣하게 서가지고 운전하는 일은 매우 힘들거든요. 그걸 하루에 12시간을 해야 협상을 해주겠다. 이 회사는 안 변합니다. 혼이 더 나야 돼요. 끝으로 이거야말로 저 말고 관심 있는 사람을 언론업계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소식을 하는 수 없이 전합니다. 한국노총이 화요일에 창립 80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이 유신과 호헌을 지지했던 역사를 사과하고 그때 어용노조라 불리기도 했다는 본인들 이미지에 당최 도움이 되지 않을 말을 뜬금없이 2026년에 했습니다. 아니 왜 이러실까? 사회의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노조는 조합원을 많이 받는 게 생명입니다. 많은 조합원은 큰 목소리가 되고 큰 돈이 되고 큰 영향력이 됩니다. 한국은 정치가 양당 체제이듯이 노동은 양노총 체제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연맹원의 수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민주정권이 들어서서 이번에는 노란봉투법을 실현시켰습니다. 재래 언론들의 걱정처럼 분규가 조금 늘어날 텐데 분규가 늘어난다는 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원청의 탄압을 말할 기회가 생겼다는 뜻이고 그동안 숨죽였던 많은 하청노조의 직원들이 정당한 대접을 요구하면서 노조를 만들 거라는 뜻이고 양대 노총은 방어철에 횟집이 돼서 손님맞이 준비를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국노총이 걱정하는 건 노란봉투법이 견제하는 어용노조입니다. 경향의 편집 기자께서 쟁점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여러 개의 노조 중에 하나의 노조만 교섭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노조 중에 어용노조가 다수일 경우에는 너무 위험하다. 실제로 직원들이 원하는 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니까. 이 문제가 시끄러워지자 총연맹에 새로 가입하고 싶어하는 새로 생긴 노조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회사 노조가 큰 연맹에 가입하면 도움은 되는데
한국노총은 어용 같아서 걱정이다. 투쟁을 제대로 못해줄 것 같은 상위노조를 갖고 싶지 않다. 어른들 말로는 유신찬성도 했다 그러고 그 알씨를 들어보니까 파리바게트에서 투쟁을 막아서는 노조가 있다는데 그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이라네. 한국노총은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더 많은 노조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민주정권이 들어와서 노동계의 전향적인 정책이 실현이 되면 양대 노총은 손님 맞이를 준비하고 평가 기준액을 높입니다. 주식시장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장사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이 정규직화를 일성으로 외치고 사회적 대화 복원 목소리가 나오던 때가 2018년이죠. 그리고 그 직후에 지금 민주당 경기 김포갑 국회의원이자 당시 한국노총의 위원장이었던 김주영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박근혜 정부의 손을 들어서 쉬운 해고가 가능하게 만들었던 건 우리의 본의가 아니다 라고 역설하고 다녔습니다. 반성의 메시지를 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노동의 봄이 올 때 한국노총은 우리가 어용이었던 걸 사과하거나 어용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말해야 될 대형 미디어 업체들은 보수는 노총으로 끝나면 다 똑같다고 생각해서 다루지 않고요. 진보는 노총으로 끝나면 저격하면 안 될까 봐 다루지 않고요. 노동 언론들은 웬일인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기관지처럼 온순합니다. 매체 유지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 저는 노동 매체들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임종린 지회장 뒷목 잡는 소리. 우리 시청자들만 알아요. 외딴 섬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오경민님, 어용노조 이미지는 뭐죠? 어용노조 그 자체지? 그죠? 진짜 질문은 그거죠.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번 주 월요일에 했던 얘기의 가장 이상한 점, 어용노조라는 말도 듣고 그랬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용노조 그렇게 많으면서 지금도. 아! 마리 김님, 사우디의 가사노동자 생존 신고합니다. 아! 궁금했어요. 다행이에요. 물론 뭐 사우디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걱정했어요. 네. 서아시아 지역에 사는 우리 청취자분들 계시면 방송 끝나고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십시오. 뭐 선물 드릴 거 없나? 아무튼 너무 반가워요. 궁금했어요. 지서원님, 그래도 양대란이 부럽다. 종교계는 98대 2인데. 아마 개신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죠? 2인 게 좀 나은 점을 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98대 2에서 우리가 2일 때는 모든 동지들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98에 대한 얘기도 제가 공부를 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론.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아까 댓글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만나는 노조의 활동가들 상당수가 한국노총에 아직도 소속되어 있는 어용의 긴 역사를 가진 노조가 자기들의 활동을 방해한다고 푸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사실입니다. 즉, 어용은 아직 민주노총에 많다는 겁니다. 노조를 어용으로 하겠다는 건 이름만 노조인 회사 부서를 하나 더 만들어서 노동자를 위하는 척 현상 유지를 하는 간부들을 무겁게 쓰고 이들을 위한 승진 코스로 노조를 활용하겠다. 이런 의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뭔지 모르고 가입한 젊은 직원들의 미래를 깎아먹는 사기입니다. 대다수의 언론이 언제까지 못 본 척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브리핑입니다.